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삼성전자를 지금 시점에서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마이너스 10%, 15%가 돼도 버틸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 그 사이클이 왔을 때 더 크게 상승할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처음 사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네. 만약에 그 마이너스 한 15%가 떴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내 계좌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마이너스 15%인데 네. 사이클이 왔을 때 보통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요. 네, 올라갔을 그거는 때. 저도 사실 정확한 업사이드는 사실은 정할 수가 없거든요. 역사적인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는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업황이랑 상관없이 PBR 밴드로만 봤을 때예요. 1.0까지도 빠진 적이 있었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다운사이드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1.0을 깨고 뭐 크게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았었고, 반대로 제 기억에 2.2였던 것 같아요. PBR 2.2 정도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와요. 근데 제 기억에 2021년 그때 고점 때 2.6인가까지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PBR 밴드만 봐도 사면 안 되는 구간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었었는데, 그때 사신 분들이 아마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마음고생 되게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은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뭐 1.2 수준에서 2.0까지는 나중에는 올라갈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안 내는 적이 없기 때문에 BPS가 계속해서 더 상승을 하고, 그 상승분만큼 단순히 1.2에서 2.0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오버슈팅 된 부분까지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최소 100%의 수익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100%대까지 100% 수익 날 때까지 안 팔아. 그러면은 대개는 또 100%까지 안 가고 한 90, 98%에서 갑자기 고점 찍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과학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경험주의적인 측면인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뭐 2.0에 가까워질 때부터는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할 때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런 PBR 저점에서 사고 PBR 고점에서 파는 거는 결국엔 역발상 투자예요. 왜냐하면 PBR이라는 지표를 보고 투자한다고 해서 그게 과학적인 투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게, 보통 그런 PBR 저점에서는 나쁜 얘기만 나와요. 지금 이 순간의 업황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나 뉴스나 이제 업황에 대한 뉴스나 이런 이제 미디어가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는 좋은 실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럴 때 회사가 역사적으로 해온 어떤 위기 관리 능력을 믿을 수가 있으면 말하자면 역발상 투자라는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투자인 게, 단순히 PBR 지표만 보고 투자하면은 투자하고 시간의 어떤 그 장기 투자의 힘을 이제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뭔가 그러니까 기업 자체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들리는 나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하게 되는 사람들은 쉽게 행동하기 힘든 그런 그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그 PBR 지표가 오늘 되게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방송을 보면은 이제,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PBR이나 뭐 PER도 그렇고 약간 구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PBR 같은 경우도 약간 유형 자산 이런 거를 반영을 못 한다. 네. 약간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구시대적인 그런 지표로 좀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되게 좀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사실은 신선하다기보다는 더 예전 방식인 거죠. 예, 더 옛날 방식인 거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이익의 질을 많이 따지고 그런 이제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도 많이 보는 투자자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거는 수익만 나는 종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실만 나는 종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아주 압도적인 플레이어가 드물고, 그다음에 큰 사이클을 많이 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이런 주식시장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러면요, 저자님, 요즘에 보면은 주식 그래도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다시 네. 상승을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보실 때 이러한 것들이 추세가 반전되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걸까요? 지금 사람들의 의심이
그런 게 딱 두 가지일 거예요. 이게 데드캣 바운스이냐, 그러니까 너무 낙폭이 크니까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는 그 전초일 것이냐, 아니면 베어 마켓 랠리일 것이냐. 그러니까 약사장에 타지만 어느 정도는 일정 기간의 추세를 보이는 상승 반전이 일어날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 뭔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데드캣 바운스든 베어 마켓 랠리든 상관없는 게 그냥 기다리면 다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못 기다려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안달난 거지. 기다리면은 다 해결이 돼요. 더 빠졌다가 올라가든 여기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가든 어쨌든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투자자들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 순간에도 기업에서는 다들 직원들이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차곡차곡 돈이 벌려서 쌓이고 있거든요. 네. 왜 그거를 활용하지 않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다리면 해결되는 거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고, 뭐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든 뭐 놀면서 기다리든 기다리면 되는 건데, 딱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레버리지만 조심하면 돼요. 만약에 베어마켓 랠리다, 앞으로 이제 저점을 찍었다,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써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만회가 되겠지만, 그냥 반반 확률로 만약에 이게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레버리지 썼다가는 그나마 지킬 수 있었던 돈도 잃을 수가 있잖아요. 네. 레버리지만 조심하면 되고, 레버리지를 더 늘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기다리면은 무조건 해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드캣 바운스든지 뭐 베어마켓 랠리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고민하는 거는 약간 투자의 그 시계라고 할까요? 그게 좀 짧은 사람, 단기 투자자일수록 그런 거에 좀 민감하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 투자를 안 해요.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벌면 좋죠. 근데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만큼의 어떤 노력이 더 들어가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지금 만약에 이거를 정말 화두로 삼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진짜 그런 것도 될 것 같네요. 내가 장기 투자자인지 단기 투자자인지, 겉으로는 장기 투자자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단기 투자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정체를 파악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 게, 당연히 주식 투자하면서 돈 잃을 수 있죠. 돈 잃을 수 있는데, 돈을 잃더라도 그 잃은 경험을 내가 하나의 배움으로 삼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웅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기 어차피 잃은 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제일 큰 배움이 뭐냐고 하면은 나의 성향이 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단기 투자가 편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냉정하게 손절하고 더 나은 종목을 찾아서 빨리 사냥꾼처럼 떠나는 게 맞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마음이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반면에 금방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장기 투자를 하면서 그냥 느긋하게 기다릴 때는 마음이 편하니까 어떤 게 내 마음이 편한지를 가지고 성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초인플레, 경기 침체, 뭐 고환율, 뭐 달러 강세 이런 이슈들도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매크로 이슈들. 요것에 대해서 또 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일단 방향은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조지 소로스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현상이 다른 현상을 파생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이 생기면 그 나쁜 일에 적응하는 어떤 기업의 또는 국가의 대응이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기업들이 판가를 올리려고 하는 거고, 그런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특정 매크로에 대해서 적응하는 그 피드백이 나오는데, 그 피드백까지 포함을 하면은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진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도는 요 진자 구슬의 궤적을 유추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축이 하나면은 돌아가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돌아가는 궤적이 이렇게 일정 호를 그리면서 진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축이 두 축으로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꺾이는 팔이 하나 있으면은 이 궤적 자체가 갑자기 그냥 카오스가 돼요. 이 상태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이미 어떤 특정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다른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대해서 또 대응한 다른 조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축이 멀티인 진자가 움직이는 게 우리가 어떤 금융시장의 그런 카오스적인 흐름인데, 이거를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게 있고, 그러니까 방향은 모르고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뭘 아느냐?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업이나 국가는 생존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주고 대응을 한다. 그 대응 능력이 높을 것 같은 기업을 찾는 게 우리의 숙제겠죠. 그래서 그럼 어떤 기업이 더 잘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 농사를 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올해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기저 효과로 내년에 좋아질 기업을 찾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인플레이션의 피해주를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런 상황에서도 방어력이 높은,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 뭐 음식료도 그런 게 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그 에너지 또는 통신 이런 데 있잖아요. 인프라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외에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원재료를 가지고 해외에 수출하는 데는 오히려 좋을 거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 자체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군을 찾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수혜를 입은 기업들은 이미 주가도 올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수혜를 본 기업이나 주체가 투자를 할 만한 곳이 있을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을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럼 그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다운스트림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1970년대 이야기를 많이 해요. 1970년대 두 차례 오일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원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그 바람에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그 1970년대에 제일 상승률이 좋았던 데가 어디냐면 건설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때 왜 건설주가 좋았는지를 복습을 해보면, 일단은 오일머니, 중동 국가들이 원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시설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나라 건설주의 그 건설 회사들에게 발주를 많이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몇 배씩 오르고 그랬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런 어떤 다운스트림으로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이 이제 그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찾는 거죠. 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요, 만약에 지금 현금 여유가 좀 있다고 한다면, 네. 싸고 그렇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네. 대응력 있는 기업들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대응력이요? 보고 있으신 기업들 몇 개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 산 거는 삼성전자랑 농심이었고, 네. 농심은 절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라는 건 1년 단위고, 내년 농사는 올해보다는 더 생산을 많이 하려고 사람들이 기를 쓰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이제 저는 1년 단위로 보고 투자를 했었고, 경기 방어주는 아마 지금 주가가 많이 안 빠졌을 거예요. 통신주나 이런 것들은. 저도 정확하게 확인 안 해봤는데 오른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 고민이 되시겠죠. 그러면 그런 견고한 방어력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뭘 살지 고민한다고 하시면은, 저라면은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필터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당 수익률이 지난주에 제일 많이 빠졌을 때 막 10% 넘어가는 기업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진짜 많더라고요. 예, 배당 수익률이 10%를 넘어간다는 거는 뭐 4, 5%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도 5% 수익이 난다는 거잖아요. 맞네요. 그만큼 안정성이 높은 거고, 그 배당 수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 배당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하는 어떤 수급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필터링해서 이건 업황이 크게 바뀌지 않고 배당이 꺾일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당장의 배당 수익률이 너무 높다. 그럼 그런 기업들 중에 찾아보셔도 되고,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그런 지금 다시 돈을 잘 벌고 있는 뭐 그 오일머니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디에 투자를 할지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살짝 어려운데,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전의 논리대로 유가의 상승을 본 그 원유를 생산하는 주체들이 자기네들의 캐펙스를 늘릴 때, 뭐 그렇게 보면은 해외 건설 쪽에 있는 뭐 지금 건설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플랜트 쪽에 들어가는 파이프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그래서 관관 관련된 그 주식들도 꽤 좋았었잖아요. 뭐 그런 애들도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거고, 또는 지금은 어떤 시대의 헤게모니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오일머니로 돈을 번 주체들이 신재생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신재생 쪽에서 지금 좀 많이 꺾여 있는 애들이 있으면 그런 애들도 봐도 괜찮을 거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모든 데서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들,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손을 안 대고 농심 같은 걸 투자한 이유는 제가 이전에 공부를 한 게 있고 그러다 음. 보니까 더 마음 편하게 요즘같이 좀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자금을 집행할 수 있었으니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최고의 수익률을 낼 거라는 기대는 안 해요. 근데 어.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여차하면 비중을 많이 실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그 저자님 말씀 들으면서 딱 든 생각이, 그 농심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1.4% 정도 주는 걸로 나오고, 배당 별로 안 줘요. 증권이나 은행은, 와, 그 증권주는 10% 넘는 게 많네요. 대신증권 외에도 되게 많은데요. 그렇죠. 예. 삼성, 오히려 대신증권은 원래부터 고배당주였어요. 워낙 많이 주고. 대신증권은 항상 60% 이상 주고 많아질 땐 8%까지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대신증권은 별로 안 빠졌어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고 근데 약간 소형 증권주 중에도 있고 배당 수익률이 갑자기 올라가는 회사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좀 낙폭이 큰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쪽은 좀 눈여겨보시면은 근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브로커리지 수수료나 이런 것들 그 이익단이 훼손된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걸 거거든요. 당장 내년에 강세장이 올지 약세장이 이어질지 횡보장일지 모르잖아요. 음. 언젠가 강세장이 오면 증권주도 가긴 갈 거예요. 음. 그렇게 보면은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뭐 PBR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의 자본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 좋은 매수 기회를 기다리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강세장을 기다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10% 넘는 것도 금융주도 막 6, 7%씩 주고 이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심을 선택하셨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 공부를 많이 해와서 이해력도 높고 좀 더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네. 저는 이제 농심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딱 그 두 가지를 보면은 약간 배당을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는 쪽으로 마음이 그렇죠? 가는데 네. 그렇게 되네요, 되게. 더 마음에 드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음. 마음에 든다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고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잖아요. 음. 근데 그 마음에 든다는 감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나의 어떤 여태까지 쌓여져 있던 지식 수준과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휴리스틱이 약간은 작용을 한 걸 거거든요. 이제 그 자기의 어떤 누적되어 있던 판단력 같은 거죠. 그게 마음이 편하고 불편하고로 드러날 수가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뭔가 특정 투자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편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투자를 고려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마음 편하다는 용어가 네.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객관적일 수 있겠다. 그쵸. 네. 엄청난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결과일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만큼의 하락이 아니더라도 2021년에 고점 찍고 나서부터 좀 주식시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누가 나쁜 코멘트를 하면은 그거를 약간 자기 부모를 욕한 것처럼 막 엄청 화를 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 맞아요.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왜 그런 감정 표출을 했는지의 이유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게 만약에 나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래서 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마음이 편한 상태, 나의 어떤 판단력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나온 의사결정을 한 투자처라고 하면은 누가 욕하든 마음이 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분이 나쁠 이유가 없죠. 아,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네? 그러면서 더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종목에 대해서 나쁜 코멘트를 했을 때 기분이 너무 나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막 공격을 하고 싶어져. 네가 잘못한 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뭔가 이거를 너무 비싸게 샀다거나 충분하지 못한 논리로 산 거를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정성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아,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내가 충분하게 공부를 못해서 기분이 나쁜 걸 수도 있고 혹은 잘못 사서 기분이 나쁜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서 온 피드백이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가지고 나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아, 네. 그, 제자님 또
오늘 주옥과 같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끝으로 하락을 결국 맞이해서 이제 파란불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네, 50%도 뜨고 막 40%도 뜨고 그 이상 뜨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면, 아, 이거 내 주식 투자 이거 망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막 떠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몇 가지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떠날 분은 떠나세요. 갈 분은 가세요. 어,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야죠.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죠. 저리 싫으면 중이 나가야죠. 뭐 제가 뭐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런 드립을 친 건 아니고 그 이미 요 며칠 사이에 그런 흔히 이야기하는 실력 있는 투자자분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다 해주셨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저는 며칠 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가치투자연구소를 만드신 슈퍼 개미 중에 한 분인 김태석 대표님이 있어요. 예. 그분이 나와서 신문 미디어에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90%가 악플이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재산이 수백억이 있는 분이 마음을 상해가지고 막 어, 또 그렇게 하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저는 뭘 깨달았냐면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비율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지금 같은 어떤 하락장에 포기하고 나갈 분들은 언제나 같은 비율로 유지할 거예요. 그리고 음, 그런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그런 큰 시장의 기회 때 또 다 같이 뛰어들었었고, 음, 저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주식 계좌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예탁금도 늘어나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자들의 체질이 바뀐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율은 언제까지나 유지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더 지식적으로 더 누적이 되고 똑똑해지더라도 쌓여있는 지식에 비해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절대로 빠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억지로 남아서 돈을 벌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리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나가야 되는 건지 버텨야 되는 건지. 왜냐면 뭐 제가 웅달 책방에 벌써 3번째 나왔지만 매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식은 고통의 대가로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이에요. 감정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노동 수익이라는 거죠.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엄연한 어떤 감정 노동이라는 형태의 노동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건데 감정 노동이 싫어서 퇴사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월급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감정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감정 노동이 싫어서 지금 손절하고 나갔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벌 수 있는 소득을 떼일 거예요. 음, 그래서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괴로운 감정을 허투루 쓰지 마시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내가 더 나은 투자자가 돼서 지금 이 이를 악물고 막 피 흘리고 있는 이 기간을 넘어서서 이걸 극복해서 더 큰 자산을 쌓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멘탈을 강화시키고 그런 감정이 단단해지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자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케이스로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실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3, 40% 하락은 기본이었고 보니까 50% 이상 손실이 났다. 특정 종목에 대해서 50% 이상, 60%, 70% 이상 손실이 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운이 아주 나빴을 수도 있지만 어지간해서는 분명히 투자를 하기 전에 매수를 할 때 잘못한 게 있었어요. 매수를 할 때 크게 잘못하지 않으면 그렇게 큰 손실이 나진 않거든요. 그러면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체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한 건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일단 잃은 돈이 있잖아요. 반토막 난 돈이 있잖아요. 그거를 만회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건 주식으로 복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 투자로 50% 이상 손실이 났어요. 그거는 주식 투자로 복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반토막이 났을 때 본전으로 가려고만 하더라도 100%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야 돼요. 음, 100% 상승한 종목을 찾아서 실제 100% 수익을 올려도 본전이에요. 찾으실 수 있겠어요? 어, 저는 못 찾을 것 같은데. 음, 어떻게 되든 일단 버텨야 되는데 이왕 버틸 거면 물타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평단가라도 낮춰놓으면은 50% 손실이 30% 손실이 될 거고 30% 손실이라고 하면은 뭐 한 55%만 수익이 나도 본전이 될 거고 그런 어, 식으로 그러니까 평단가를 낮추고 손실률을 낮추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데 그거는 단순 주식 투자만으로는 안 될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밥도 좀 굶고요.
어떻게든 주식 계좌에 불입하는 돈이 더 늘어나야겠죠. 그렇죠. 본업에서 뭐 야근을 더 하시든 부업을 따로 한번 찾아보시든 절약을 더 하시든 그게 사실은 최고겠죠. 요즘 인플레이션도 높아졌다고 하는데 너무 비싼 밥 사 먹지 말자는 거죠. 술 마실 거 좀 술값 좀 아끼고 담배 필 거 담배값 좀 아끼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더 모아가지고 그거 이제 투자 계좌에 부어가지고 물타기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랑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절망만 하시는 분들이랑 5년 뒤, 10년 뒤 자산의 앞자리가 완전 다를 거예요.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사람의 의지력이 결국엔 그 사람의 자산의 크기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단순한 의지도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50% 이상 손실난 종목이 있다. 그런 분들이 만회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절약을 더 하는 거죠. 네. 주식 공부를 더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공부는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절약을 더 하세요. 그럼 어차피 그런 큰 손실이 나는 분들은 막 엄청 큰 목돈을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인데 그렇게 허투루 투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소액 투자를 하고 또는 2020년 이후에 투자에 입문한 초보 투자자분들일 거고 굴린 자산이 크지 않다고 하면은 그렇게 저축을 해서 주식 계좌에 들어가는 불이익만 조금만 커지더라도 금방금방 복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까지 다 동원을 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나중에 다시 강세장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훨씬 자산이 커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와, 이 두 가지가 너무 좋은 인사이트 같아요. 첫 번째, 비율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 때 유튜브 방송이나 그 주식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너무 많았는데, 범람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인간의 본성 같은 건가요? 이게 통계적으로 비율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 예, 와. 그게 진짜 뼈를 때리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저도 그걸 요번에 되게 힘들게 깨달은 것 어, 같아요. 뭐 제가 힘든 건 아니지만 그런 다른 분들의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득될 것도 없는데 그렇게 얼굴 팔고 나와서 용기 있게 조언을 주시는 분들, 진짜 슈퍼개미 분들, 자산이 3자릿수 이상 있는 분들이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떤 한 명의 군중으로서 되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2번에 비해서 약간 이야기를 좀 세게 한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뭔가 너무 꼰대같이 이야기를 했다가 나쁜 반응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누군가는 꼰대라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인생이 안 바뀌고 그냥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저런 꼰대에게도 나는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바꾸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후자인 분들을 위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좋았던 좀 매운맛이 섞여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이너스 50%라는 게 네. 처음 매수할 때 잘못이었을 수도 있는데 네. 순간 저도 딱 드는 생각이 마이너스 50% 떴다는 거는 처음에 내가 매수를 할 때 조금 탐욕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과욕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막 고점에 다른 사람들이 다 더 간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것들은 7, 80%까지 빠졌잖아요. 아무리 대장이더라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탐욕이나 이런 게 내 안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진님 진짜 이제 와서 수습해봤자. 네, 다음번에 또 출연해 주셔서 또 한 번의 팩트 폭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음번엔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분위기가? 지금보다 나빠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너무 좋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자님 오늘 이렇게 또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극복하는 주식 공부의 저자이신 여신욱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